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약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리트라는 게 무엇인지, 큰 테마는 리트란 무엇인지이고, 또 우리가 정답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럼 나는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대목에 대해서 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죠. 자, 바로 시작할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화면들 잘 보이시죠? 자,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니트는 왜 공부 시간과 점수가 비례하지 않는가,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 있는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공부 시간과 점수가 비례하지 않는다. 자, 이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를 해보면, 니트는 지식평가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논리평가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학부 과정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마찬가지죠. 대학교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고등학교까지를 보면 우리 교과 과정에 논리에 대한 교과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조금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다면, 수학에서 여러분들 간단한 기초 명제 정도 또는 집합 정도, 이 정도 다뤄볼 뿐이지 아예 논리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자, 그런데 갑자기 벌써 이제 19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고시나 또는 로스쿨 입학이나 여기에서 PSAT, 또 LET, 또 치전원 시험, 피트,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LSAT를 예를 들면, 미국은 이 논리교과 과정 자체가 존재해요. 그런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취업이나 진학을 이 LSAT 또는 우리의 PSAT하고 유사한 이런 과정들이 연계선상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중국 같은 경우도 PSAT가 들어온 지가 10년이 더 앞서 있어요. 일본은 15년이 더 앞서 있고. 그렇듯이 논리와 이런 적성시험의 연결 자체가 부드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끼어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가 아는 것은 이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에 대한 준비 방법은 아주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엘리트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달달달 암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충분히 이 리트라는 시험이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거의 다 리트는 고득점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접근해서는 이 논리평가 시험을 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왜 공부 시간과 점수가 비례하지 않는가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의 공부 방법으로 리트를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자,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리트 시험을 보고 또는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훈련하고 또 여러분들 해설지 보고 또 오답노트 작성하고
아, 내가 이거 빠졌구나. 그래서 채워넣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는. 이건 전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 자체에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기출문제와 오답노트 작성하는 거. 이것이 아주 리트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인 그런 학습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해설지를 보는 거. 법전원에서 여러분들 해설 나오죠. 리트 해설집 나오죠. 소위 리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책은 한 권씩 다 갖고 있죠. 또 비싸기도 하죠. 비단 그 해설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학원가에서 대여섯 권씩은 있죠. 리트 기출 해설집 이런 것들. 이 기출 해설집이 여러분들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집들 전부 다 한번 가서 봐보세요. 서점에 가서 사지는 말고 보면 해설을 위한 해설일 뿐이에요. 그 해설을 위한 해설을 통해서 리트를 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설을 위한 해설이 필요한 문제는 있어요.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해. 왜? 리트에서 포함되는 논리평가 시험에도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수학의 풀이나 물리학의 풀이를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런 건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리트에서 출제되는 문제 95%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 리트 해설지를 지금 가지고 있고 또는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그것부터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논리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절대. 과감히 버리세요. 사지 마세요.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해설을 위한 해설이 필요한 것은 지식평가의 영역이에요. 절대 논리평가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단 작년에 올해 시험 봤던 분들 이런 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학원 모의고사 이런 데서를 치렀을 것이고 그런 시험에서는 점수가 잘 나왔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본게임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본게임에 그대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그 학습에서 나의 논리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특정 A 강사를 모의고사반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A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 패턴들은 유사하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기본 점수가 115점이라면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 하나 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2025년도 해설을 다 올려놨죠. 가능한 그 해설은 논리 영역 형태로만 해설을 달아놨어요. 지식 형태로 안 했어. 얘기했듯이 지식적인 해설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2025년도 기출문제 맞은 문제를 2, 3일 있다가 또는 일주일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푸는 방식이 똑같이 나오는지. 재밌는 게 똑같은 문제를 선생님이 실전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똑같은 모의고사를 오늘 내보고 향후 7회 후에 한번 내봐요. 똑같은 문제만. 군데 배치만 몇 군데 섞어서 넣어봐요. 1회차는 맞췄는데 7회차에서는 틀리고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논리평가 시험을
정확히 무엇인지를 캐치하지 못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시간과 점수가 비례하지 않는가? 이 자체의 명제는 참이에요.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 논리평가니까.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보면 이 논리평가에 대한 니트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다면 캐치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단기간에 훨씬 높은 점수를 레벨이 상승할 수 있다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명제 속에는. 그래서 리트가 내가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리트 적성에 맞는 사람 없어요. 또 리트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없다고. 단지 우리의 공부 방법, 우리의 사고를 변환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훈련해야 될 과제라는 겁니다. 자, 리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작정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리트, 우리가 리트뿐만이 아니라 로스쿨 합격을 위해서는 크게 리트도 있고 학점도 있고 법학정성, 이게 크게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봉사도 부분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일단 나의 목표치를 정해야 돼요. 자, 내가 4대문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135점 나와야 돼. 4대문 안에 들어오고 싶으면. 선생님, 서울대는 4대문 안에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서울대는 4대문 안에 없죠. 그런데 그래서 4대문 안에 없는 유일한 학교로서 155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자, 서울에서는 일반적으로 3.8 이상이면 돼요. 기본 스펙이. 지고국 같은 경우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25점과 127점 정도 됩니다. 지고국은 학점이 3.5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어요. 선생님, 3.5, 요즘 학생들이 인플레이가 심해서 더 높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3.5도 충분합니다. 3.8이면 더 좋겠죠. 4.0이면 좀 더 좋을 거고. 자, 올해 지사립을 보니까 118점 선에서 1차 커트라인이 형성됐어요. 일반적으로 120점 정도면 1차가 넘어갈 걸로 보여요. 근데 지사립은 학점이 4.0이 돼야 돼요. 학점이 낮으면 어렵게 보입니다. 앞으로는 더. 또한 이런 것들을, 이런 리트와 학점을 바탕으로 내가 서울권이냐 지거국이냐 어디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점수에 보다 한 개 더 맞는 걸로. 자, 리트 한 개가 표준 점수 2.5에서 3점이죠. 또 개수가 올라갈수록 그 갭은 더 커지죠. 그러니까 내가 언어 22개, 추리 28개, 이 정도면 118에서 122 사이가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125도 나올 수 있어요. 일단 목표치를, 기본 목표치를 언어 22개, 추리 30개, 이 정도 기본 목표치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이 목표의 90% 정도만 달성을 해도 로스쿨은 갑니다. 여기에 플러스 한 개 더 알파, 이런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 내가 언어가 13개밖에 못 맞았어요. 추리 18개밖에 못 맞았어요.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공부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장담컨대 기본기를, 논리시험에 대한 기본기를 갖추게 되면 여러분 기본 점수는 120점 이상이에요. 기본 점수. 그러니까
기본기만 갖추면 로스쿨은 간다는 얘기라고. 이 대목 꼭 여러분들 설정을 해 두시고. 자, 다음으로 법학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 법학사와 비법학사 같은 경우에 리트가 이제 19회 차죠. 19년 차를 맞이를 하죠. 그렇다면 비법학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 법학 15학점 정도는 최소 인증 점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 자, 늦게 들어오신 분들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재영씨 들어왔네요. 반갑고요. 동료씨도 들어왔고. 자,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법학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충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학생이라면 4학년 1학년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이미 졸업생이라면 학점 인증제를 통해서 법학 15학점 이수를 꼭 해두세요. 이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다 영상으로 강의만 틀어놔도 됩니다. 내용 세세히 알면 좋겠지만 바쁜 분들은 그냥 틀어만 놓으세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대부분 리포터입니다. 기말고사 오픈 테스트입니다. 오픈 테스트. 화면에서 실시해. 오프라인 가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B는 다 맞습니다. B는. 거기서 A뿔을 맞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A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A도. 그래서 A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고. 자, 내가 법학사야. 법학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가장 무난한 시험이 노무사 1차입니다. 법무사는 하지 마세요. 법무사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노무사 1차 시험 합격을 목표로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최종 합격은 나중에 문제니까. 이번 6월이죠. 노무사 5월로 알고 있는데 노무사 1차 시험이. 노무사 1차를 준비를 하세요. 설령 내가 합격을 하지 못했더라도 1차를 응시했다는 것은 흔적으로 남겨두세요. 당연히 우리 목표는 1차는 합격해야죠. 노무사 1차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입니다. 몇 점 이상만 넘으면 돼.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학사 같은 부분, 법학사들은 꼭 이 시험 이제 준비해 두는 것이 내가 로스쿨 합격에서 합격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한 레벨 높여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될 거예요. 꼭 이거 준비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니트를 그러면 우리가 논리를 평가하는 시험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니트 찰 때 절대 이해하려고 덤비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언어이어 시험 자체가 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가요? 우리 재영씨 빼고 언어이어 시험이 쉬웠다? 선생님은 쉬웠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미 쉬웠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고득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23개만 넘어갔어도 표준 점수가 확 올라가 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다고. 단지 언어 이해가 수험생들에게 쉽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본문 텍스트가 쉬웠어요. 이전 연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본문 텍스트를 읽어가면서의 느끼는 체감은 쉬웠을 거라고. 왜? 내용도 짧아졌고.
최소한 한 단락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 구성에서, 특히 선택지의 구성에서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언어나 추리 같은 경우에 만만치 않은 텍스트 또 문제 이런 선택지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절대 내용을 간파해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것이 바로 논리시험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풀 수 있다면 그거 이상 좋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아예 접근할 때 나는 이 내용을 아예 모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나는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시험을 어떻게 풀어요?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아니, 논리시험은 단어로 풀어요. 단어로. 후반에 가서 기출문제들에서 선생님이 직접 한번 보여줄 건데 그 단어만 가지고 선택지의 단어, 그 단어를 본문의 단어와 비교하면서 푸는 게 리트라는 거예요. 그 텍스트가 뭘 얘기하는지 절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점에 두고 여러분들하고 학습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지 않고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 리트에 고득점들이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공부 안 하고 대충 봐도 140점 이상 150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글을 많이 읽었던 아이들이라고. 그러면서 본문 텍스트에서 또는 각 단락에서 필요 없는 요소를 빨리 소구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몸에 체화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핵심 단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향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내용 전부 읽어가면서 푼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시간의 문제에 딱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 이해하지 말자. 꼭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같은 맥락에서 모든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해야 돼요. 단순하게. 거리를 두고 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신문의 가십거리와 취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문의 가십거리를 읽을 때 신문 내용을 깊이 파고드나요? 아니죠. 그 내용에서 몇 개만 딱 보고는 그 내용에서 이렇구나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오히려 어려운 텍스트일수록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 이 어떤 한 단락이 있다고 합시다. 자, 텍스트가 한 단락이 있어요. 이 텍스트를 쭉 읽어가는데 이게 텍스트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가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말이지? 어렵네. 그러면서 다시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이해하려고 덤비는 거죠. 키워드가 안 잡히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 이게 바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글을 읽을 때.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항상 키워드와 수로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선택지의 키워드, 본문의 키워드. 이 훈련을 여러분들 한 3개월 정도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자, 미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 훈련을 참 열심히 잘한 분들이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나의 실력을 충분히 올려놨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실전에서,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는 이제 긴장감도 생기고 아주 열심히 풀어버리는 거야. 그냥 가볍게 접근하라고 했는데 아주 열심히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공부했던 것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죠.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 여러 번 봤어요. 자, 우리의 훈련은 이것이다. 이거 꼭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자, 그러면 강론으로 들어가서 언어이해와 추리논 중 우리가 논술 3가지 유형으로 공부를 시험을 치르게 되죠.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예전에 초창기 때 리트 1기, 2기, 3기 때 이때 언어이해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뭐 과거 기출문제 봐서 아시겠지만 문법 문제들이 있었어요. 또 한자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 보셨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런 언어이해와 추리논 중의 구분이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언어이해와 추리논 중 자체에서 그런 문제는 전부 이제 소거가 됐죠. 언어이해와 추리논 중의 차이점은 딱 일치부합 6문제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6문제를 빼고는 전부 추론 문제예요. 전부 추론 문제예요. 언어이해 같은 경우도 뒤에 가서 보면 여기 문제 있는데 이 한 단락을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져요. 일반적으로. 자, 이 한 단락만 빼면 이게 언어인가요? 추리인가요? 구분한다면 추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듯이 언어이해 자체를 따로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학원가에서는 언어선생 따로, 추리선생 따로, 논술선생 따로 있죠.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일치부합 6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만 따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일치부합과 추론 문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우리 선영씨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글자 그대로 일치부합은 눈만 크게 뜨고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일치부합을 틀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치부합을 추론으로 풀어버리면 틀리게 돼 있어요. 일치부합은 그대로 본문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야. 추론은 없다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추론도 있는 게 있어요. 본문 그대로가. 특히 일치부합은 무조건 본문 그대로 가서 눈 크게 뜨고 확인해야 하는 문제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된다고. 6문제. 작년에도 6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결론. 언어와 추리를 따로 분리해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치부합만 따로 훈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논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갈수록 이제 논술도 PF로 이렇게 바뀌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은 아직은 논술을 반영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논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학원가에서 논술책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는 참 놀랍더라고요. 이 리트 논술은 소위 수능 논술과 전혀 달라요. 사실 수능 논술은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해. 그래서 책이 굉장히 두꺼워. 경제 영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철학 영역에 대해서 왜 학교에서 안 배워주는 것이 배우지 않는 문제가
수능 논술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배경 쪽집게 강사 이런 걸 통해서 배경 지식을 해놔야 돼. 그러나 리트 논술은 천만의 말씀. 리트 논술은 텍스트에 그대로 나와 있어. 논술은 소위 추리논 중에 분석형 문제와 똑같아요. 분석형 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문제. 언어에서도 이번에 텍스트들 보면 언어 텍스트들의 올해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등장인물들이 다 나왔잖아. 대부분 텍스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출문제 올려드린 거 보고. A는 뭐라고 하고 B는 뭐라고 하고 C라는 친구는 뭐라고 하고 이런 형태. 또는 A 주장은 어떻고 B 주장은 어떻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분석형입니다. 그 분석형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이 이 차이점으로 일반적으로 문제들이 만들어져요. 바로 논술이 그것을 글로 쓰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이 글로 쓰는 거 외에 차이점 외에는 분석형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텍스트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올해 논술 문제는 더 쉬워졌죠. 이미 정보를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주고 그 중에서 뽑아내게 했잖아. 그 중에서 분류시키는 문제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듯이 논술 자체를 별도로 따로 떼서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10가지라고 해놓은 거 이것은 뭐냐면 리트 논술은 1기 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쟁점은 딱 10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이 10가지를 벗어나지는 못해.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쟁점들을 갖고 있는 개념들만 숙지해 놓으면 논술 공부는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도 이 논술은 따로 특강을 통해서 이 10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쟁점들, 제형법정주의, 또 평등, 이런 것들이 쟁점들이에요. 논술에 등장하는 쟁점들. 조금 더 나오면, 조금 더 확장된다면, 샌드박스 규제 이런 것들. 결국에는 이 10가지만 알면 논술 공부는 끝나고, 우리 수업에서는 우리가 5월달부터 이 10가지 특강을 통해서 쓰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첨삭을 하게 되고요. 자, 결론. 언어와 추리와 논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학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권해드리는 방식은 언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리하면 됩니다. 언어 공부를 통해서 키워드를 찾는 훈련들을 충분히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추리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명제에 대해서 특화시켜 놨는데 명제에 강하면 리트 전반에 강하게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명제 같은 경우는 소위 우리가 기호논리학이라고 하죠. 이 기호논리학은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추리논 중에서 3문제 나오죠. 추리논 중에서 딱 3문제 나와요. 이제 더 이상 확장 안 돼. 추리논 중에서 나오는 3문제 유형은 순서 배열하기, 모순관계 찾기, 그리고 기호화. 딱 이 문제 한 문제씩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호논리학을 공부해야 되지만은 비단 이 문제를 우리가 없다 하더라도 명제에 강하면 리트 전반에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시죠.
포함과 함축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소희씨 아시나요? 진행 바로 넘어갈게요. 명제에 A는 B를 함축한다는 명제가 있고 A는 B를 포함한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함축한다의 명제의 기호화는 어떻게 될까요? A면 B다야, B면 A다야. 혹시 소희씨? A면 B다는 거예요. A면 B. 포함한다는 B면 A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기호화 자체가 달라진다. 이게 실제 기출문제에 나와 있어요.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왔냐면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억은 니은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어요. 본문에는. 그런데 선지가 뭘로 되어 있냐면 기억은 니은의 전제로 사용되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기억은 니은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뭐가 됩니까? 니은은 기억이라고 표준화가 되겠죠. 그런데 1번 이 선지는 기억은 니은의 전제? 아니죠. 결론이죠. 그래서 얘가 딱 틀리고 정답이었어요. 이게 이런 식의 명제에 강했을 때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이것이 리트 전반에 강할 수 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명제는 첫 시간 딱 1시간 정도만 하게 될 거예요. 명제 내용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 딱 10가지 정도만 공부하면 끝나요. 배경 지식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그거 여러분들 숙제 안 해도 1시간이면 돼요. 그 숙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약 3개월 정도 매일, 주말은 쉽시다만 매일 2-3문제씩 명제 문제를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이 기호 논리학이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추리논증에서 있는 이 세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수업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렇듯이 명제에 강하면 리트 전반에 강합니다. 또 예시를 하나 간단히 좀 또 이런 게 있어요. 강화, 약화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약화 문제에 가서 보면 뭐라면 기억을 약화한다. 이런 선택지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풀 때 명제에 강했을 때 아주 유용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A라고 둡시다. A라면 기억은 약화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 핵심 단어는 A겠죠. 이걸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본문에서 A와 관련된 키워드를 찾습니다. A와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요. 이거는 고급 스킬이 중단계 이상의 스킬이 돼요. A라는 키워드를 찾고, A라는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B가 A의 키워드다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 A와 B를 비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B가 전칭이냐 특칭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A가 전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특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만 서로 비교해도 A와 B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판단이 가능하게 돼요. 지금은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예시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명제에 강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아주 수월하게 풀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예시를 들면, 자, 추리논 중에서 가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핵심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것 찾기라며, 핵심 주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텍스트의 핵심 주장이 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해 놓은, 잠시만요. 이 핵심 주장을 간단히 표준화 시켜 놓으면, 이 표준화 시켜 놓은 주장이 소위 전칭 긍정명제라면, 간단히 말할게요. 전칭 긍정명제라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죠? 특칭 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칭 긍정일 수도 있어요. 일단 가장 확실한 것은 특칭 부정이 일반적인 예의 반론의 대표적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일단 이것이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즉, 기호 논리학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리트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제에 관해서. 그래서 명제를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이 문제 포기할래요. 아닙니다. 포기를 하더라도 명제는 강해져야 된다. 실제 리트에 대해서 얘기할 건 이 정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내년도 출제 패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리트는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보통 4년 주기로 변화합니다. 출제 패턴들이. 그러면 지금 이 4년 주기로 변화했던 패턴들하고 올해 기출문제를 검토를 해보면, 언어는 변화를 가져왔죠.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타이핑이 왜 이러나? 엄밀히 얘기해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텍스트의 양이 줄은 변화가 있었어요. 언어에 의해서. 그러나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들은 거의 유사했었고, 또 본문 텍스트의 양이 줄면서 본문 텍스트의 유형이 단순화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분석형 유형으로 단순화시켜줬어요. 왜 그랬냐면 시간의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거든. 그동안 출제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본문 텍스트의 양이 좀 줄면서 유형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언어 유형은 그대로 내년에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추론은 작년과 변화된 게 없습니다.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추론 유형은 언제 변화됐냐면 그 주기가 있어요. 2024년도에 변화가 됐었어요. 추론 유형. 그러면 내년이 몇 년입니까? 2026년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 주기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다? 출제 패턴은 올해 패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논술은 더 단순화될 것이고.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부가적인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쌤 그러면 제가 경제 지문이 약해요. 제가 철학 지문이 약하거든요. 또는 제가 게임 문제가 약해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독서 스터디 이런 것을 통해서 보강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셔야죠. 독서 스터디. 단 전제가 있습니다. 3년 후에 리트 시험을 본다면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독서 스터디를 통해서 논리 실력을 배양하는데 1년으로 된다? 불가능합니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 PSAT나 또는 한간에 있는 뭐 게임 책, 게임 문제를 모아놓은 이런 책들을 보는 건 어떨까요? 천만의 말씀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텍스트는 기출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텍스트는. 선생님, 모의고사 이런 문제는요?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은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을 통해서 논리 실력을 향상시켜 놓는 겁니다. 키워드 찾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숙제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공부에 대해서는 다 버리세요. 두 번째로, 우리 직장인 분들이 계시죠? 선생님, 저 아직도 학교 다녀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리트는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단시간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다고 해서 이 리트 점수가 향상되지 않아요. 절대. 오히려 지쳐. 리트 공부는 정신이 맑을 때 딱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씩 도서관에 앉아서 붙잡고 있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된다? 천만의 말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하루에 내가 3시간씩, 4시간씩 투자할 수 있다, 이러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선생님 리트반에 직장인분들도 꽤 많았어요. 직장인분들도. 그분들이 좋은 성적을 낸 이유가 뭐겠어요? 똑같습니다. 뭐 그분들이 더 절실해서? 천만의 말씀. 절실함의 차이가 리트의 점수를 차이다?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시간을 할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 저는 올인할 거예요. 좋아요, 올인하세요. 그러나 공부 시간을 노무사 시험이나 또는 아까 학점은행제에다가 배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알바하세요, 알바. 응? 과외 같은 거 이런 거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다 이게 장기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10개월을 공부해야 될 시험이기 때문에 면접까지 해서는 11개월이죠.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 그리고 주말에는 노세요. 놀아. 응? 영화도 보러 다니고. 이렇듯이 자기관리를 잘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험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문제 몇 문제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리트는 왜 어떻게 단순하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몇 문제를 확인해보고 나서 올해 기출문제 텍스트 2개 중에 핵심 문제만 우리 올해 리트 언어의 100분이 100, 그러니까 언어의 1등이죠. 1등. 100분이 100이니까 1등이에요. 1등이 2명이면 100분이 100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유일하게 1등이라는 거예요. 그 17,000명인가요? 올해 응시자 중에. 그래서 우리 박재영님을 모시고, 우리 박재영 학생이죠. 우리 스터디 멤버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재영 씨가 그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추린 원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또 접근할 것인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간단하게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맛을 보도록 하죠. 자, 이 기출문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하도 몇 바퀴를 돌려서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먼저 언어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순서만 빨리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런 거 내용 먼저 읽어서는 안 되죠. 절대 본문 내용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본문 내용 읽어서는 안 되고 박스나 기억이 어디 있는가 정도만 봅니다.
근대법에 기억이 있네. 기억이 여기 있네. 이렇게만 확인을 하고 문제로 바로 갑니다. 마지막에 A가 있네. 이렇게 하고 문제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근대법의 기억에 관한 설명으로 근대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을 확인하고 한 문제만 지금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바로 갑니다. 근대법의 기회가 아까 어디 있어요? 그 단락으로 바로 갑니다. 만약에 근대법의 기획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단락으로 그냥 바로 가세요. 앞에 읽지 마시고. 왜? 우리는 이해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그 근대법의 기획이 있는 단락의 키워드가 뭔가만은 확인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근대법의 기획이 맨 처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따라오세요. 프랑스 혁명 이후 우리 단어만 찾을 겁니다. 자, 한 문장. 여기서 첫째 문장의 키워드는 뭐죠? 명확이야, 명확. 명확만 챙겨놓습니다. 두 번째 문장의 키워드는 국민 개개인의 이해예요. 얘만 또 챙겨놓습니다. 세 번째 문제 여기까지. 여기 보면 행위 지도와 평가입니다. 근대법의 기획의 키워드는 세 가지네. 끝. 이 정도만 있고 해결이 되는가 가봅니다, 그냥. 자, 명확, 이해, 행위 지도와 평가.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명확, 이해, 행위 지도와 평가. 이런 단어 추론되나요? 안 돼. 자, 여기서도 키워드입니다. 입법 권력의 통제죠. 아니, 이걸 억지로 끌어맞추려고 머리를 쓰는 순간 리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입법 권력의 통제란 말이 있던가요? 없어. 1번 답 될 수가 없어. 법관의 해석? 그런 말이 있던가요? 명확, 행위 지도와 통제, 이해. 없어. 3번 틀렸어. 4번. 이해 나왔다, 이해. 답이 될 가능성이 보여. 그런데 이해의 가능성이 없는, 이해가 부정됐네. 답이 될 수 없어. 5번. 이해 나왔다. 얘도 부정됐네. 얘도 답이 될 수 없어. 답이 2번이야.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2번에서는 이해, 명확, 행위 지도와 통제 나오는 거 봅시다. 알고, 이해. 형사처벌의 기본 근거. 행위 지도와 통제. 이게 답이죠. 바로 리트라는 게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찾아내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문제 푸는 유형도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볼 거예요. 칸트. 올해는 칸트가 안 나왔더라고요. 칸트가 안 나왔죠. 칸트 나오고 들레즈가 나오네요. 텍스트 한번 쭉 눈으로 스킵합니다. 눈으로 내용이 뭔지 모르고 눈으로 스킵하니까 기억이 있네. 기억이 우울증적 버브식이라고 되어 있네. 그래? 자, 기억에 나온 문제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문제는 생략했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기억에 대해 칸트가 취할 수 있는 입장과 상충되는 것은 보니까 칸트와 상충이니까 칸트에 대한 비판이네. 그렇죠? 그러면 기억은 칸트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 주는 것. 이게 추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칸트와 상충돼. 그러면 기억은 칸트와 어떤 입장인지. 우울증적 버브식. 칸트의 기획 결과는 우울하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적이네. 그냥 우울한데 긍정적일 수 있나요? 그냥 느낌으로 뉘앙스로 판단하고 끝내면 돼.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뭐다? 기억이 칸트에 대한 비판이네. 다시 가서 보니까 기억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해서 칸트의 입장과 상충이니까 다시 기억으로 돌아오네. 그러면 기억을 받아주는 키워드가 뭔지만을 여기서 확인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하다를 받아주는 거.
여기 자, 이 문제에서 보니까 정엄명령, 선의지, 우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뭐 배경 지식도 아니죠. 이런 것은 칸트, 정엄명령, 선의지, 칸트 편이잖아. 얘는 그러잖아요. 칸트 편이잖아. 얘들은. 그러니까 얘는 우울증하고 상관없어.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니까 강박관념이란 얘하고 얘는 같은 편이네. 그리고 또 가니까 제의식이 있네. 얘 세 개가 같은 편이네. 이렇게만 확인하고 끝낸다. 즉 기억을 받아주는 키워드가 강박과 제의식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찾아야 돼? 제의식에 관련된 걸 찾아야 돼. 그럼 1번 선지 제의식 나오네. 제의식이 부정됐네. 답이 될 수 없죠. 제의식이 긍정돼야 되잖아. 왜? 기억편을 찾아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이게 중간에 뭔 내용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순간 뭐다? 리트 초보라는 거야. 초보. 이것들을 우리가 소거하는 것이 훈련인 것이고. 두 번째, 제의식 벗어나고자 답이 될 수 없네. 제의식 예방 답이 될 수 없네. 제의식이 아님 부정됐으니까 답이 될 수 없네. 답 5번이야. 이 훈련을 하는 거야. 이제 조금 감이 오나요? 조금만 와도 돼. 조금만. 이렇듯이 내용을 파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단락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고 그 핵심 단어에서 선택지의 핵심 단어와 비교해 주는 거야. 이렇게 답을 찾아간다. 이러면 거의 95% 이상 풀려 그냥. 진짜 풀린다니까. 계산 문제는 안 풀려. 계산 문제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외에는 추론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거의 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또 간혹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과학지문 친근하신 분도 있고 친근하지 않는 분이 있죠. 얘를 보니까 박스도 없고 기억도 없네. 이런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박스도 없고 기억도 박스 있고 기억 있는 것은 문제 가서 문제 읽어보고 그 단락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마지막 단락부터 읽는 거야. 마지막 단락의 키워드를 잡아주는 거야. 잡고 가는 거야. 마지막 단락의 키워드를 잡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걸로 구성된 선택지가 있는지 문제 3개에서 다 확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먼저 한번 간단히만 해봅니다. 자, 바르부르크 요가에 대해서 나오고 3가지가 있대. 3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먼저 어디가 첫째, 둘째, 셋째가 어디 있는지부터 체크해놔. 그 다음에 철제를 받아주는 단어가 뭔지 확인해줘. 이런 말이 있어. 뭔 말인지 몰라 나. 그냥 이런 게 있대. 중간, 동화 뭐 이런 거. 둘째 키워드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 적응이래. 세 번째가 보니까 스스로 사멸을 막으래. 이 단어들만 챙기면 끝난 거야. 이 단어들. 나머지 그 필요 없어. 아무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 바르부르크 요가는 뭐다? 원인이 아니고 결과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대로 가서 적용해봐. NADH 본 적 없어. 본 적 없어. 본 적 없어. 검토 안 돼. 해당 작용의 중간 생성물 이거 나왔네. 얘 답이네. 바르부르크 요가 유발 원인 틀렸네. 이런 식으로 4, 5번을 판단하고 끝내버려요. 선생님 이 문제만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충분히 마지막 단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단락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 뭐 당연한 얘기죠.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간파를 하고 나서 다른 단락을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마지막 단락부터 읽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는 경우. 아셨죠? 그 정도만 살펴볼게요. 자,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재영씨 준비됐죠?
자, 공유를 스님이 일단 공유를 풀게요. 자, 화면 공유 하실 줄 알죠? 공유 한번 해보실래요? 하단에, 하단에 가면 공유라는 게 있죠? 이 공유를 누르고 화면을 띄우면 됩니다. 자, 뭐가 나오나요? 뭐가 나오긴 했는데 어제 나오나요? 네. 어제 그 파일을 뭐 이걸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아, 지금 본 텍스트가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이걸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음, 일단 같이 풀어보는 걸로 일단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일단 16에서 18번 문제는 그 경제 문제고 저는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처럼 한번 본문을 스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문단 번호를 하나씩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키워드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5개 문단이 있고 여기 문단은 첫 번째는 솔로우 성장 모형 소개하는 거고 2번 문단은 투자와 저축은 일치한다. 3번은 여기 그래프를 설명하는 상태고 4번 문단은 정태 상태. 5번 문단은 황금률 잡은 양. 그다음에 문제를 저는 먼저 읽었어요. 먼저 그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이 문제에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 선택지에서 중요한 키워드들 생산함수는 정태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투자와 감가상각이 다르다면 자본량은 변동한다. 자본량이 늘어나면 생산량은 늘어난다. 저축이 투자를 상회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 자본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생산 증가의 폭은 작아진다. 이런 거 보면 이건 조금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약간 이런 거는 네,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작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주 계속 등장한 단어 자본량이 중복해서 등장을 했고 투자와 감가상각이 등장을 했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 다음 문제도 기초 여건, 저축률, 저축량, 감가상각량. 그러니까 저축량, 감가상각량, 투자, 그리고 자본량. 이게 중요 키워드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저는 마지막 문제는 보통 이렇게 보기나 그림을 통해서 이 세부 내용을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2문제 정도만 읽고 본문을 읽었어요. 그래서 문단을 보면은 여긴 거의 대체적인 그냥 설명이니까 넘어가고 뭐 2번째 문단은 투자와 저축은 같다.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생산량은 소비량과 투자량을 더한 것이다. 이런 정보들.
그러면 솔로 성장 모형에 따르면 자본량의 변동은 투자와 감가상각에 따라 자본량이 결정된다. 투자가 높아지면 자본량이 올라가고 감가상각은 자본량을 내린다. 그리고 자본량 수준에 의해서 생산량, 대출량, 감가상각량이 이 그림에 따라 결정된다. 정태 상태는 투자량과 감가상각량이 일치하는 네, 저축량 투자랑 같다 했으니까 저축량이 투자량이에요. 그러면은 감가상각이랑 저축량이 일치하는 여기가 정태상. 이 정도는 이해해야 제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예시 부분은 통째로 안 읽었어요.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자본량이 변화가 없는 상태가 정태 상태고 정태 상태에 있지 않은 경제는 정태 상태로 수렴한다. 이 정도 보고 보면은 그리고 정태 상태의 자본량은 기초 여건인 저축률, 감가상각률, 생산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되어 있으니까 1번은 바로 아니고 투자와 감가상각률이 다를 때 자본량이 정태 상태의 자본량으로 수렴을 할 거니까 이건 맞고 사실 이거 1번 나왔을 때 바로 그 문제를 종료를 해야 되는데 일단 풀이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자본량이 그 정도면 됩니다. 네네 늘어나면 생산량이 네 증가하게 되고 오답 해설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17번 넘어가면 기초 여건은 동일하지만 초기 생산량이 다른 소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그 기초 여건이 저축률, 감가상각률, 생산함수였기 때문에 초기 여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요 정태 상태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인데 그 18번은 A 관련이니까 A는 안 읽어놨다가 18번 할 때 읽는 거예요. X에서는 투자량 네. A를 먼저 읽어보면 현금률, 자본량, 생산함수와 감가상각률이 고정되어 있다면 저축률을 변동시켜서 자본량을 바꿀 수 있다. 정태 상태 환급률 수준을 하회하고 있을 때 저축률을 상승을 시키면 소비가 즉각 줄어들지만 생산 수준을 점차 더 높이게 된다. 그래서 소비도 즉각 줄어들었다가 나중에는 높은 수준으로. 근데 여기 보기를 보면은 요 A의 상황과 반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모두 다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량은 정책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렴하고 감가상각량도 네, 낮은 수준. 허용 수준은 환급률 수준일 때 가장 높을 테니까 여기 봐지겠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소비는 요 A의 상황에서 점차 증가한다 했으니까 요 반대 상황에서는 점차 감소를 하겠죠. 4번인데요. 제가 약간 문제
준비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꼼꼼하게 읽으려는 것보다 일단 처음에는 빠르게 스킵하면서 읽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보고 어떤 키워드가 중요 키워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읽었어요. 그러면은 좀 더 키워드랑 이렇게 문제에 대한 정답이 더 빨리 보였던 것 같아요. 자, 네. 일단 제가 읽어봤고요. 네, 네. 그 네, 다른 어, 문제는 음, 다른 문제는 선생님 해설이 훨씬 좋은 것 같고 제가 너무 설명 못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시간 관계상 네네네. 고맙습니다. 일단 네. 화면 공유 풀어주시고 네. 자, 고맙습니다. 다시 그러면 가볼게요. 그래서 방금 우리 재영 씨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 보충을 한다면 뭐 기억, 니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같으면 A부터 그냥 바로 봐버렸을 거예요. A가 뭔 내용인지 몰라도 그냥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태 상태로 수렴된다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저축 이런 단어들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A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지문이 꼭 한 텍스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재영 씨가 본문에다가 기호화해서 표시하는 거 보셨죠? 경제지문 메커니즘이에요. 그렇듯이. 그래서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못마하다면 못만다. 못마하면 못만다. 못마는 경우 못말 수 없다. 자, 높을수록 작아진다.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르다면 변동한다. 이렇게 메커니즘이 등장했다면 이거 확인할 이유 있어요? 없다고. 본문에는 다르다고 나왔는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왜? 가정의 부분을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결론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까 잘 풀었듯이 생산함수와 상태 관계만 확인해 주면 1번 쉽게 답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확정이 되면 이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본문에서 정확히. 그리고 나서 그냥 나머지 거 버려버려도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자, 그 다음 문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좀 추린 논증만 좀 살펴보고 정리를 하죠. 자, 추린 논증 같은 경우에 올해 추린 논증 문제 참 재밌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기에 조금 어려웠었다 이런 생각도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작년하고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보여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추린 논증 문제를 볼 때, 자, 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수록해 놓은 이유가 추린 논증 같은 경우에 본문부터 먼저 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유형은 나중에 정확히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텍스트 자체가 여러 단락으로 구성되는 추린 논증이 나오면 무조건 마지막 단락을 읽어요. 똑같이. 언어하고 똑같이. 그럼 마지막 단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보고 선지의 키워드를 확인해 갑니다. 특히 디귿 같은 선지의 핵심 키워드, 디귿 선지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눈으로 읽어봅니다. 이것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많이 안 많이. 이 글자예요. 핵심 키워드. 얘만 그러면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 여기 부분입니다. 정하고 정한 뒤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위 and야. 이거 and 이거. 얘는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명제에 강했을 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도 참 재밌는 문제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 A조항을 찾아라. 그러면 A조항에 대해서 값을 먼저 읽어봅니다. 값과 을 둘 병 3개가 있는 걸로 보고 값부터 보면 적전이 아닌 경우에 등을 고려해라. 그렇게 개정해라. 이렇게 나오잖아. 딱 내용이 뭔지 몰라도 A조항은 적어도 적전이 아닌 경우 이런 걸 고려해서 개정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조항에 적전이 아닌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전이 아닌 경우 3번 답이 될 수 없고 적전이 아닌 경우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적전도 답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다 포함되니까. 적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전이 아닌 경우를 따로 구분하고 있는 거니까. 3, 4 답이 될 수 없어. 바로 아웃. 또 을 같은 경우는 다른 법에 따라 사형 이의 선고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형 이의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5년 소거돼 버리고 여기도 무기징역 소거돼 버리고 답이 1번 이런 식으로 찾아가요. 이런 스킬들이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15분 안에 끝내볼게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정답률이 좋지 않아요. 이 문제 한번 조금 이따 끝나고 여러분들 쭉 한번 봐보세요. 갑의 추론이 설득력을 갖는다. 내용이 이제 먼저 나오고 하지만 갑의 주장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반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갑의 주장에 반론이 나오고 이 갑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져라 그랬으니까 이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A면 B라는 논증이 있습니다. A면 B라는 논증에 반론을 하려면 A에다 태클을 걸어야 돼요? B에다 태클을 걸어야 돼요? 우리 선영치 이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으면 아이스크림, 틀려도 아이스크림? A에다 태클을 걸어야 됩니다. A에다 태클을 걸어놓으면 B는 자동으로 출원되겠죠. 그러니까 이 A에다 태클을 걸어주면 돼요. 즉, 이 갑의 주장에 대한 반론에 A에 해당되는 것이 뭔지 확인해 줍니다. 그 A에 해당되는 것이 보면 암수범죄란 말이 나오고 신고하지 않거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즉 키워드는 신고와 통계예요. A에 해당되는 단어. 그러면 이 단어에 태클을 건 것만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니은선지 신고에 대해 태클 걸고 있어. 통계에 대해서 태클 걸고 있어. 그러니까 니은 디은 답이라고. 이런 기억선지에 대한 해설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하수들이야, 하수들. 신고, 통계, 말 없어. 그냥 자신있게 아웃시켜버려요. 고민할 이유가 없어. 이런 것들이 추리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명제에 강해야 하는 거. 자, 그리고 11번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관계로 나타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2025년도 기출 규범추론 문제는 추리논 중에 구성해서 규범추론 문제는 12문제에서 13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 12문제에서 13문제 중에 계산 문제는 2문제가 나와요. 그 2문제는 틀려도 좋아, 그냥. 근데 올해 계산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어. 올해 계산 문제. 나머지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그래서 규범추론 문제 12, 13문제에서 최소한 정답이 80%까지는 달성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또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규범추론 문제가 12문제라고 가정을 하면 그 12문제를 내가 할애할 시간은 38분에서 42분이라고. 전체 문제에서. 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는 거. 나중에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딱 되면 규범추론 문제는 수도하고 13번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규범추론 문제를 40분이라고 설정을 해놨으면 그 40분의 후반부에 계산 문제를 푸는 거. 규범추론에. 안 되면 계산 문제 과감히 찍고 넘어가. 나의 운세는 오늘 몇 번 그거 체크해놨다. 그거 찍고 그냥 넘어가. 자, 그렇게 규범추론을 준비해야 되고 규범추론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간단히 2025년도 1번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구성들이 발문이 나오고 그리고 갑을병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하죠. 주량이 등장하고 그러면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어. 먼저 선지부터 가. 선지부터. 줄이는 중. 아, 갑에 대한 얘기네. 그럼 갑에 대한 키워드를 잡아. 시간과 비용이야. 그러면 갑에서 시간과 비용 부분만을 찾아. 여기 비용이 있다. 비용으로 훈련이 장시간 훈련된다. 비용이 절감됐다. 비용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네. 약화됐네. 맞네. 이런 식으로 풀어봐. 그리고 나서 을을 또 봐. 다 읽지 마. 갑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을로 가. 그러니까 먼저 본문을 문제를 판단할 때 기억은 갑이네. 니은은 을이네. 디귿은 갑을이네.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재밌는 게 이 갑을 해결하면서 디귿의 갑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을은 나중에 해결하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서는 기억 해결하고 디귿의 갑 부분 해결하는 거야.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일단 갑, 을, 디귿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면 된다. 그러면 니은도 보면 을에 대한 부분인데 핵심 키워드는 본인의 의사야. 자, 을에서 본인의 의사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빨리 눈으로 스킵해 보면 돼. 본인의 의사. 그런 단어가 추론되는 단어가 있는지. 없어. 논점 일탈이. 아웃.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선지 소거해버려요. 기억 맞고 니은 틀리니까 3개 소거해버립니다. 어차피 디귿은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유사하게 똑같아. 여기도 A, B가 있으니까 선지 보니까 A 나오고 B 나오고 그 다음에 A, B 똑같이 나왔네. A 보니까 민영화 문제는 우리 민영화 반갑죠. 민영이 자 민영 가격이 오른대. 그러면서 부정으로 나타나는 거 수로 확인해 놓고 비교를 해놨네. 보다 민영화 이후 국가가 직접 관리하였다며 비용 그러니까 민영화가 가격이 오른다 그 말이고 그러면 할 수 없다 부정으로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뭐 찾아야 돼? A에서 가격이 올라간 부분을 찾아줘야 돼. 비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나오죠. 초과 비용이 올라서는 안 된다고 돼 있죠. 부담하지 않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거 비교하니까 부담할 수 없다. 기억 오른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뭔 내용인지 알아요? 이거? 간단한 건 알겠죠. 우리가 본래 알고 있는 것은. 그러나 알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15번은 생략할게요. 15번은 기호화해서 풀어가는 문제. 시간이 오늘 다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조금 오버가 됐는데. 자, 16번 같은 문제도 참 재밌는 문제. 기억과 니은 한번 보면 일단 다른 내용 보려고 하지 마. 기억부터 봐. 니은 봐. 뭔 내용인지. 기억의 키워드는 뭐예요? 성격보다 상황이래. 그리고 니은을 보니까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것. 이거 성격이야 상황이야. 상황이네. 얘하고 맞춰봐야지.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의 관계가 서로 반대 관계인지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구성된 건지 기억을 전제로 니은이 구성된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빨리빨리. 그러면 얘는 기억을 전제로 더 나아간 명제로 다른 명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기억 여기서 기억 가서 키워드 보니까 다른 거 읽으려고 하지 마. 필요하면 그때 가서 읽으라는 거예요. 일단 이것만 봐. 응? 이기적이 나오는 이기적은 뭐야? 상황이야 성격이야. 성격이잖아. 그러니까 강화 틀렸네. 기억 소거해버리고
안 읽어도 선지 3개 소거된대, 일단.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그때 가서 보라고. 이런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화돼 있어. 리트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지 않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이제 갑을 2개씩 나왔을 뿐이야. 자, 갑을 병에 대해 나왔네. 갑을 을병 병. 나 같으면 니은부터 풀겠네. 아니면 디귿부터 풀고 니은 풀러 가겠네. 이런 식으로. 꼭 기억부터 풀 필요 없어. 왜? 병 하나만 따로 있는 거. 이것부터 풀면 선지 소거할 수 있죠. 이런 게 스킬이고. 33번 날짜 계산 문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야. 응? 산수 문제가 2개가 나와. 아, 이것은 게임 문제네. 게임 문제. 이것은 여러분 좀 고급 스킬이야. 해설 잘하는 거야. 가압명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런 것들은 알고 나면 너무 재밌게 풀려. 이런 것들은 배경 지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아까 명제 배경 지식은 몇 시간 필요하다고 했어요? 1시간. 1시간만 공부. 그래서 이 정도 보고 40번도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 여기서 보면 본문 내용 있고 실험이 있어요. 실험. 그러면 실험이 있다면 그 실험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가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러잖아. 뭘 밝히기 위한 실험이라는 거. 그럼 이 본문에서 뭐가 있다?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과학 지문에서는 꼭 챙겨놔야 돼요. 그리고 실험 내용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야 돼요. 올해 과학 지문 36번부터 40번까지를 보면 사실 너무 쉬웠어.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자, 이렇듯이 리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결론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접근하자. 단순하게 다름만 보고 접근하자. 이것이 핵심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나의 리트를 준비할 선생님이랑 공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기출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한다면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 혼자 훈련을 하더라도. 아셨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는 뭐 전체 1기부터 18개까지 전부 천만의 말씀. 최근 7개년 정도면 충분해. 그것을 이것의 키워드는 이것과 맞춰보니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 그걸 계속 반복 훈련해 주는 거야.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 키워드를 확인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도 장난치는구나. 이것들을 확인해가는. 그러면서 반복해 보는 거야. 같은 문제 계속 풀어봤죠. 뭐가 나한테 남는 건 뭐야? 아무것도 없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이것이 키워드지. 이런 문장에서는 이것이 키워드야. 그래서 나의 키워드를 찾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이것이 리트의 핵심 준비 방법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간단히 우리 강좌만 조금 소개를 하고 마치죠. 자, 우리 플랜은 12월 10날 개강을 할 겁니다. 10날 개강을 하고 화, 목, 금 저녁 시간에 할 거예요. 시간이 안 맞는 분도 있겠다 싶어서 모든 강의는 복습 동영상이 제공될 거고요. 3개월 동안 기본기 훈련을 할 겁니다. 바로 이 키워드 찾는 훈련. 이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들 아마도 편안하게 최소 118점 정도는 나오리라고 보여요. 자,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문제의 반 정도를 맛을 볼 거예요. 하프 모의고사와 기본기 훈련을 점검하는 과정을 2개월 동안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위크 포인트를 찾아서 보충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3개월, 2개월, 3개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는 자료들은 전부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유형화시켜 놨어요. 선생님이. 이런 유형의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 그래서 그 유형화된 문제를 제본해서 스프링 제본을 할 거예요. 제본해서 무상으로 전부 제공이 될 겁니다. 그 외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특히 맨 처음에 내가 학교를 설정할 때, 학교를 어디를 목표로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을 꼭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든 간에.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공개적으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오늘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다 선생님이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핵심은 뭐였습니까? 머리에 하나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소희 씨, 하나 무엇이 남았죠? 무엇이 하나 남아있나요? 키워드. 그렇지. 키워드만 보자. 알겠죠? 좋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그 외에 강좌나 또 공부 방법에 추가로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면 선생님이 유선상으로 통하면서 또 해결해 가도록 하죠.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마치겠습니다.